자, 이제 네 번째, 조직 이론입니다. 자, 이 조직 이론은 뭐 문제를 뭐 달달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 이론입니다. 자, 특징을 보게 되면 합리적 규칙, 효율성을 강조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이 조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관료제인데 이 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과 규칙입니다.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또 뭐가 있냐? 권위 구조예요. 권위 구조랑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왜 이런 규정 규칙을 지키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규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과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규칙과 효율성을 강조해서요,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공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료제 이론은 대부분 뭘 보냐? 공무원을 보거든요. 왜 공무원을 보냐라고 하면 공무원은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면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 군인을 봐도 돼요. 군인을 봐도 되고 이런 계급 사회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계급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적인 지위가 있어요. 계급에 맞는 공적인 지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위에 맞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위에 맞는 위계적인 권위 구조를 갖게 돼요. 자,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입니다. 그 분야에는 진짜 전문가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게 됩니다. 자, 구성원보다는 규정과 규칙이 우선시해요. 즉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관료제 이론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규정과 규칙을 따진다 보니까 틀이 잡혀 있는 거죠. 항상 틀에 박힌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해요. 왜? 규정과 규칙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으니 그거만 하게 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독창성이 없어요. 새로운 거 하면 안 돼. 새로운 거 하면 혼납니다. 새로운 걸 할 수 없고 뭐만 하는 거요? 기존에 해왔던 거. 기존에 해왔던 것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관료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까 전문가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했죠? 전문화를 위해서 자신의 업무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지 못하는 바보가 돼요. 왜?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그것만 해왔잖아요. 규정과 규칙만. 그 규정과 규칙을 벗어나면 다른 걸 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자, 구성원이 현상만 유지하면 된다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왜? 규정과 규칙만 지켜서 업무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 규정과 규칙이 안 맞으면 뭐 해주면 돼요? 안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과 규칙을 그런 현상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보다는 규정과 규칙이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규정만 규칙을 달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이 목적 자체가 되는 목적 전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우리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할 수 없게 됐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 뭐 하는 거야?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과 규정이었는데 어때요? 나중에는 그 규칙과 규정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이 목적이 자체가 돼서 목적보다 규칙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라고 하는 목적 전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레드 테이프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레드 테이프라고 하는 건 지나친 문서 처리요. 형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서비스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서비스 줄 시간이 없는 거죠. 업무 처리가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다 보면 그 문서만 하다 보면은 뭐 클라이언트를 만날 시간도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레드테이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적 관계 배제합니다. 인간성을 강조해요. 사적 관계들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적 관계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규정과 규칙만 지키면 돼.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크리밍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관료제적 병폐가 있습니다. 관료제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인데요. 첫 번째, 할거주의. 저는 이거 뭐냐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기주의. 이게 할거주의예요. 즉 뭐냐면 자신의 파벌, 지역의 형편만 내세우고 다른 것들은 생각지도 않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는 예산 받았고 우리 지역은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 지역은 이런 게 됐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하면 돼. 야, 너네 지역은 뭐 모르겠어. 내가 너네 지역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할거주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뭐요? 배려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자,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하죠. 즉 뭐냐면 막 하기 싫은 거야. 맨날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하기도 싫고 일단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새로운 거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했던 그런 고정된 일 처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매너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고정적인 일 처리만 하는 것. 고정된 일 처리만 하는 현상이 매너리즘이다. 자, 레드 테이프가 있습니다. 빨간 테이프요, 빨간 테이프. 문서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형식주의. 여기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업무 절차를 복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 내가 가서 뭘 만나고 그걸 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레드테이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지연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현상이 이 레드테이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리밍 현상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자,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1급을 합격시켜야 되니까 공부 잘하는 후에서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만 고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다시 공부시켜서 합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밍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 가능성 또는 말 잘 듣는 사람들. 협조적일 것 같은 사람들은 뽑고 말 안 듣고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크리밍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자, 두 번째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자, 과학적 관리론 말 그대로 관료제 이론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인데 말 그대로 이 과학적 관리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이 과학적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세 가지가 뭐냐면 생산성 향상이에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관료제는 규정과 규칙을 지키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고요. 과학적 관리론은 1일 업무량을 정합니다. 정하고 요거를 지키면 지킬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이긴 사람의 인센티브를 줘요. 인센티브를 줘서 그 업무들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움직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인데 과학적 관리론 보면은 업무에 필요한 동작이라든지 표준 시간, 표준화해서 1일 적정 업무를 분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업무량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액을 적립하고 그거를 이 임금과 연계하는 거죠. 임금과 연계해서 성과와 임금을 연계해서 임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만 하면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객관화, 분업화 등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성을 강조해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신체적 능력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볼래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일을 하는데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 큰 사람이 일을 더 잘할까요?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사람이 일을 더 잘할까요? 물론 사람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훨씬 일을 잘합니다. 자, 반대로 무거운 걸 나를 때 남자가 더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당연히 남자가 더 잘하겠죠. 신체 구조상.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야? 과정은 무시해 버립니다. 성과만 강조하죠. 뭐야? 일일 업무량. 업무량을 지켰냐, 못 지켰냐, 요게 중요한 거지. 왜 너는 못 지켰냐, 이런 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무시하고 성과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상부에서 정해요. 아까 일일 업무량을 정한다고 했죠. 이걸 누가 상부에서 정해요. 상부. 상부에서 정했는데 이걸 누가 해요? 하부. 부하 직원이 업무량을 정한 업무량을 움직이겠죠. 즉 뭐냐면 상부에서 정한 목적이 하부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업무량을 딱 설정했는데 밑에는 못하고 있어.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세 번째. 구성원은 임금에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인센티브 주면 다 될 거야. 야, 그거 내가 돈 더 준다니까. 그러니까 더해. 돈 더 줄게. 더해. 돈 더 줄게. 더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만 주면은 더 할 거라는 것에 반응할 거라고 간주를 하지만 뭐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인간관계나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 버립니다. 요거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한 거는 뭐 과학적 관리론뿐만 아니라 반려제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생각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이 과학적 관리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게 인간관계론이에요. 인간관계론. 자, 인간관계론은 어떻게 움직이냐? 자, 메이오가 구성원에 만족을 주는 요인들을 실험해서 결과를 나타냈는데, 근데 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금전이나 작업 환경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뭐가 들어가냐? 다른 구성원과의 인간관계가 크게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힘들더라도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버텨낸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이나 작업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크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공식 집단이 생산성과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비공식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직끼리 일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친한 사람들끼리 뭐 할 수 있는 비공식 집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위 집단으로 봐도 돼요. 하위 집단. 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하위 집단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비공식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비공식 집단, 하위 집단들이 생산성과 업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친구들하고 재미있었고 뭐 좋았고 이러니까 더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성원의 경제적인 욕구나 동기에 따른 행동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인 사회적, 심리적 욕구가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관계론이다. 자, 단점이 있어요. 자, 임금, 환경, 목적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간관계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인간관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만 되면 그러면 사람 관계가 좋으면 무료로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임금도 중요하고 환경, 목적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인간관계만 중요하진 않는다. 자, 두 번째,
조직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과정을 무시해버립니다. 야,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열심히 한 1년 정도 하면은 승진시켜줄게. 그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내가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승진해갖고 월급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인간관계만 치우친다는 문제점이죠. 비인간의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만 강조한 거죠. 그게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비생산적인 것들에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단점이 있는 것이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래서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 세 가지는 보전 이론으로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과 초점을 두었던 것이 이 세 가지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체계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위 체계들의 연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체계 이론이에요. 연관들로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체계 이론인데, 자, 우리 보면, 자, 첫 번째, 생산 하위 체계입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좀 그리면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생산 하위 체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이제 생산 하위 체계인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관련과 연관된 게 생산 하위 체계예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주고 없애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 하위 체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훈련시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 프로그램들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훈련만 시키면 안 되고, 훈련을 시키는 동시에 뭐 해야 돼요?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이 보상들을 해줌으로써 이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업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유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지 하위 체계에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환경의 변화가 생긴 거야. 또는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유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이라든지 환경과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변화에 맞게끔 이 조직도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적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이 프로그램도 변화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외부 환경들이 변하고 막 이러니까 기관 혼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기관들, 타 기관과 연계를 합니다. 타 기관과 연계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경계하위 체계다. 경계하위 체계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협력하고 연계하고 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타기관과 연계하는 것들을 경계하위 체계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생산, 유지, 적응, 경계하위 체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요? 관리합니다. 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관리 하위 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유지, 적응, 경계 체계에 통합을 하는 것이 관리 하위 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산 하위 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지하위 체계는 훈련시킨 후에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시킨 이후에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급도 주고 보상도 해주는 거였죠. 자, 그리고 업무를 공식화, 표준화를 추구하면서 그 생산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클라이언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들은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변화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미치는 영향들이 우리 기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식과 협력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 경계 체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네 가지 생산, 유지, 적응, 경계 체계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의 체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목표 관리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대 조직이에요. 현대 조직 이론.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고전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다가 하면 이제 현대 조직으로 들어오면서 현대 사람들이 모두 달라진다. 자, 목표 관리제입니다. 자, 목표를 관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목표 관리제는 MBO라고도 얘기합니다. MBO. 자, 총체적 품질 관리를 TQM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목표 관리제는 특징이 뭐냐면 전 직원이 목표 설정에 합류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목표 설정은 위에서 하고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전 구성원이 참여해가지고요. 공통의 목표를 확실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목표를 설정하는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표 관리제입니다. 자, 2번 결과 지향적 방법으로 전 구성원이 협조를 강조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목표를 삼는다고 하니까 그 구성원들이 협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함께 모여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 왜 생산성을 높이려고 전 구성원들이 다 합쳐서 목표를 설정하냐라고 하면은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자, 위에서 시킨 것만 하다 보면 그렇게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이 책임성이 많이 없어요. 자, 밑에 클라이언트 직원들에게는 책임성이 많이 없는데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내가 함께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행동들을 해야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참여가 높아지게 되고 책임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책임성이 생겨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구성원들은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높여주죠. 예전에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 관료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를 설정해서 중요했죠.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사기도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책임감도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라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면 막 움직이는데 이 목표가 너무 길어 막 5년짜리 10년짜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단기 목표라든지 아니면 양적 목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죠. 그래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거 했어. 이거 해냈어. 요거 했어. 라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표는 성과지향적, 현실적, 긍정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만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걸 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표 관리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요? 목표는 전 직원이 모여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목표 관리제. 총체적 품질 관리, 전 직원이 품질을 관리한다. 총체적 품질 관리. 목표를 관리하면 목표 관리. 물건의 품질을 관리하면 품질 관리.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품질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총체적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원래는 이제 밑에 사람들만 물건을 만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최고 관리자들도 마찬가지로 물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전 구성원이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고품질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품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품질의 질은 고객이 평가합니다. 왜 그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고객이 이 물건이 좋구나, 이 물건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이 아닙니다. 사장이 아니라 고객이 평가한다. 그리고 물건이 생겼을 때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변이가 생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먼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변이를 예측해서 사전에 방지하게 됩니다. 자, 사전에 방지해서 이런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보는 것이 이 총체적 품질 관리다. 사전에 방지하게 됩니다. 자, 품질에 중점을 둔 관리 기법이에요. 관리 기법.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방법이 총체적 품질 관리. 그래서 고객 중심적인 관리 체계죠. 왜? 고객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는 고객이 하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관리 체계이다. 서비스 품질은 초기 단계부터 고려되어 왜요? 우리가 처음에 뭐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고려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조사해서요. 욕구 조사 분석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죠. 왜요? 품질을 고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고객에 따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욕구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TQM입니다. 그래서 TQM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총체적 품질 관리. 모든 직원들이 물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총체적 품질 관리. 목표 관료제는 전 직원이 뭐 한다고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도 이론이 있습니다. 자, 제도 이론이라고 하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이 있어. 자, 이런 조직들이 없어지지 않고 조직이 잘 버티고 있어. 그럼 이런 조직들은 뭐냐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들. 그래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자, A는 살아남고 B는 죽고 C도 죽고 D도 죽었어요. 땅 죽고 A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A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을 딱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뭘로 해요? 제도화로 설명합니다.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즉 A 조직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 제도 이론이다. 이것을 제도화로 설명하는 것이 제도 이론이에요. 즉 뭐냐면 그 조직이 살아남았다는 건 생존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사회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 사회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이제 생존을 했기 때문에 생존에 나온 그런 틀이 있을 것이고 그 틀을 가지고 뭐요?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서 이걸 따라한다고 하면 얘네들도 B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제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 기업이 살아남았던 그런 역할들하고 그 있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제도화를 시켜서 그것을 다른데 생존 가능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도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개념만 조금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만. 그래서 생존 조직이 A라는 조직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을 그 A 조직이 했던 그런 행위들을 이거를 조직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 조직을 제도화를 시켜서 그것을 따라서 하며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입니다. 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자,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직도 있죠. 조직도에 나와 있는 그런 조직들을 의미하는 것이 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지위 도 있고요. 서열도 있고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조직이 이 공식 조직이다. 오픈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공식 조직이다. 그래서 이 뭐 규정, 정관, 임원 규정 이런 것들에 임명도 되고 선출된 이사회 뭐 아니면 직원, 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 조직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비공식 조직은 뭐예요? 구성원끼리 친한 구성원끼리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비공식 조직의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 의사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오늘 김 부장 왜 그러냐. 아, 오늘 김 부장 때문에 성질날 죽었어. 얘기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겠죠.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구성원끼리 응집력을 유지시킵니다. 응집력이 높아져서 훨씬 더 친해져요. 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배출할 수 있겠죠. 왜? 김 부장 욕했으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릴 수 있겠죠. 자, 단점으로는 조직의 목적이 전치될 수 있어서 조직의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는 공식 조직이 더 중요한데 뭐요? 스트레스 풀라고 비공식 조직이 생겼는데 이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의 역할을 해버리는 목적 전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직은 분열이 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비압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하고 막내 직원하고 취미가 같아요. 그래서 막내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사장이 뭐 얘기하면서 사장님한테 뭐 얘기했죠. 이사님 이런 거 얘기했더니 오 좋아 그거 하자라고 하면은 요 밑에 가운데 끼는 사람이 있죠. 여기 이제 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 과장도 있고 뭐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다 건너뛰고 사장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매트리스 조직이 있어요. 자, 매트리스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렬 조직이에요. 이거는 큰 조직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매트리스 조직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이제 일반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조직이 있어서 뭐 라인들이 쭉쭉쭉쭉 있겠죠. 라인들이 쭉쭉 있는데 새로운 그 행렬 조직, 새로운 업무 A라는 프로젝트를 따왔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직원을 뽑아야 되겠죠.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직원을 뽑으면 문제가 뭐냐면 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일을 뭐 하고 이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한 개의 라인을 더 만듦으로써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매트리스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을 뽑아버리는 거죠. 뽑을 때 그냥 대충 한 명씩 뽑아 이게 아니고요. 전문가를 뽑습니다. 전문가를 뽑고 그 업무에 잘하는 그런 전문가를 뽑아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편입되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 행렬 조직 또는 매트리스 조직이에요. 자,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은요. 여기 라인도 따라야 되고 여기 라인도 따라야 되겠죠. 두 개의 라인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트리스 조직 또는 행렬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매트리스 조직에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성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뭐였어요? 이 신속한 대응이었죠. 왜 신속한 대응이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행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새로운 직원을 뽑았더니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적응을 해야 되겠죠. 적응을 하는 시간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한 거야? 바로 적응되어 있는 직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서 이 업무를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 전문가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직원들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에 필요한 전문가들만 추려서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가로 인해서 권력이
권력이 분산된다. 분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 전문가가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이 좋아져요.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고 이 효율이 높아지니까 직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해. 내가 잘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것만 해도 되고 저것만 하면 되고 이러니 직무 만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라인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라인과 새로운 라인, 즉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라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들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권한 책임 이런 소지가 생기게 되고, 자, 그리고 뭐예요? 두 개의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업무겠죠. 두 개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역할도 있겠죠.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역할, 새로 맡은 역할, 요거에 의해서 한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물어보면 야, 홍길동 너 이번에 그 프로젝트에서 뭐 하는 거야? 물어봤는데 이게 비밀 프로젝트예요. 말하면 안 돼. 근데 우리 팀장님이 물어보는데 말 안 할 수도 없고 말하면 또 안 되고 참 그 가운데 껴가지고 애매한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행렬조직. 자, 행렬조직의 최상인데 인원이 많아야 돼요. 인원이 많은 조직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적으면은 그런 행동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조직들이 있었잖아요. 조직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조직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 안에 한 명씩 빼는 건 괜찮아요. 많은 구성원들 막 200명, 300명 있어서 그중에 뭐 한 명씩 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라인이 두 개밖에 없고 뭐 20명이 일하는데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매트리스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트리스 조직,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에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네요. 관료제. 자, 관료제 규정과 규칙을 중요시 본다. 목적 전치가 나타난다. 뭔지 이런 거였죠. 자, 조직 운영 규칙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죠. 규정과 규칙에는 목적 전치가 나타날 수 있겠죠. 조직 변화가 어렵다. 자, 그렇죠. 조직 변화가 어려워요. 왜? 규정과 규칙을 따르니까. 규정과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새로운 걸 할 수 없죠. 새로운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새로운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뭐 오늘 또 그냥 무사히 지나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규정과 규칙은 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수 있겠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단순적인 행동만 할 수 있겠죠. 자,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뭐야? 할거주의죠. 할거주의. 할거주의. 나만 아니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왜? 그렇죠.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의 서비스, 최저 서비스만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조직에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아니죠. 창조성은 아무리 문제가 돼도 향상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서비스 전달책에서 업무 환경을 강조한다. 생존을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된다. 조직의 내외부 환경에 역학관계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 환경이네요, 환경. 자,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
두 가지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내외부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환경 합격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환경은 우리가 이제 모든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의 영향들이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 환경을 강조하는데 이 전달 체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런 요인들을 중요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정치를 볼 수 있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사회 정치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관계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둔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관료재정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인간관계로는 뭐요?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목표관료제. 자, 목표관료제가 뭐였어? MBO였죠? 자, 목표관료제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 직원이 목표를 관리하는 거죠. 목표 관리. 총체적 품질 관리, TQM, 품질 향상. 누가? 전 직원이 품질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총체적 품질 관리죠. 여기 환경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치 경제에 초점을 두고 환경의 영향을 정치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업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은 조직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고 조직의 통해 해당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조직의 내외부 역학관계가 전달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는 것이 이 정치경제 이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되고 기존에 나왔던 관료제,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론, 총치적 품질 관리를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라는 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다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나왔던 것들만 좀 내용을 알면은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총체적 품질 관리의 원칙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직 구성원들의 집합적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그렇죠. 왜요? 개인의 노력보다는 집단의 노력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품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1번이네요. 옳은 거니까. 자,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이거 관료제죠. 관료제잖아요. 관료제가 현상 유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중요시 보는 것들이 이 관료제의 이론이었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게 뭐예요? 현상 유지한다. 자, 무사안일주의라고 할까요? 무사안일주의. 무사안일주의. 가 나타날 수 있겠죠. 3번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한다.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한다. 근데 우리 어때요? 총체적 품질 관리는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하는 게 아니라 뭐요? 전 직원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직원이 기관으로 해서 의사결정은 전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구성원과 각 부서는 경쟁 체계를 형성한다. 아니죠. 협력 체계를 움직이겠죠. 협력.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자, 품질 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한다. 아니요. 전 직원이 그 품질 결정이니까 전 직원이 아니죠. 전 직원은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거는 고객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품질은 고객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런 내용들, 총체적 품질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니까 이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행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렬 조직은 뭐야? 두 개의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행렬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직무 배치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 조직이다. 아니죠. 문제 해결,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이죠.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이 행렬 조직입니다.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자, 뭐 비공식 조직. 자, 뭐 얘기하는데 조직 운영을 하는데 비공식 한다? 아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라인을 뭐 2개 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직원은 뭘 하냐? 뭐 하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우리 이중 라인이잖아요. 이중 라인이니까 이걸 또 얘기해줘야 되나 저것도 얘기해야 되나 문제가 되는 거죠. 비공식이 아니라 이거는 공식적입니다. 공식적 조직이에요. 행렬 조직은 공식 조직으로 다른 조직들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자,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저하가 아니라 상승이 되겠죠.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조직의 유연성이 좋아져서 함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4번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한다. 자, 4번이네요.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는. 기존에 내가 1이라고 하는 라인을 타고 있는데 A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잡혔어요. 내가 1도 되고 A도 되는 거죠. 직업의 분업을 인정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과 분업을 인정하고 2개의 동시에 사업별로 협조를 강조하는 것, 협력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이 행렬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실로 작동하지 않는 가상의 사업 조직을 일으킨다. 아니요, 현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조직이 행렬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인간관계 이론. 자, 인간관계 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아요?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이 인간관계죠. 사회기술을 활용을 중시한다. 사회기술이 뭐예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그 기술들을 활용하고 중시하겠죠. 이게 사회기술입니다. 자, 맞는 거고요. 자, 맥그리거는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을 입각한다. 자, X이론, 일하기를 싫어한다. Y이론, 일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Y이론의 감각도 있죠. 사람, 인간 관계에 따라 뭘 할 수 있어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맞는 거고요. 하급 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관계 유지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하급 관리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관계도 하고 맺고 이래서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관계론이죠. 자, 관리 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둔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좋은 이유가 뭐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관료제일은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관리로는 일일 업무량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니 업무량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목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자, 과학적 업무와 이윤 공유를 중요시한다. 이거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자, 왜요? 과학적 업무 분석, 일일 업무량, 이윤 공유, 인센티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번 총체적 품질 관리. 자, 총체적 품질 관리입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 전 직원이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전 직원을 모여서 그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총체적 품질 관리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문직주의의 강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전문직주의의 강화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이게 좀 TQM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문직으로 인해서 확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전문직으로 확산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확산됐지.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관료제 이론이죠. 관료제 이론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그렇죠. 참여해야 돼요. 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관료제가 같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들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자, 3번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그렇죠. 왜요? 다 모여서 물건을 향상시키게 노력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학습 과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4번 최고 과정에서 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 최고 과정에서 조직의 리더의 중요성. 왜요? 주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 총체적 품질 관리, 전 직원이 모여서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합니다. 자, 5번 고객 만족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고객 만족이 중요하죠. 왜? 2, 3이 선택하잖아요. 선택. 그래서 이 모든 판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고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객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평가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잘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 우선의 가치라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이 전문직주의는 관료제 이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7번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료제 특성입니다. 자, 1번 조직 내 권위는 수평적으로 구조되어 있다. 아니죠. 관료제는 수직입니다. 수직적. 그래서 규정과 규칙이 중요해요. 그리고 권위 의식이 있다. 권위주의라고 했잖아요. 권위의식이 있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관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구조 아니요. 수직적입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자, 기억 틀렸다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니은만 보면 보겠네요. 자, 조직 운영에 구성원의 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된다. 그렇죠. 자, 이 관료제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관료제에서는 인간 관계에는 관심이 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인간의 몰 지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하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몰 인간성이 나타난다. 몰 인간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 관계에는 그렇게 크게 되죠. 사적 감정은 배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특징이 없는 거죠. 자, 니은. 정답은 니은은 맞았네요.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이 없죠. 디귿, 리을이냐는데 니은이 맞았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맞겠죠. 자, 직무 배분과 인력 배치는 공식적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뭐든지 이 관료제에서는 규정과 규칙과 규정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업무와 활동을 분업함으로써 전문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전문성을 추구하고 전문화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고도의 전문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와 활동을 분업함으로써 전문화를 촉구하는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찾아내는 것, 이거는 바로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만 보고 시험장에서는 기억 니은만 보고 문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될 겁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네요.
자, 우리 비공식 조직이 있었어요. 자, 비공식 조직 왜 안 보이는 조직이에요? 우리 이제 기존의 조직들은 그 조직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야, 얘가 뭐다, 얘가 뭐다, 얘가 뭐다, 얘가 뭐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비공식 조직은 뭐 하는 거예요? 조직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쉽게 하면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 동아리는 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들끼리 친한 동료들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있죠. 하위 집단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식 집단이다라고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 자, 순기능이 뭐 있었어요? 응집력을 높이죠. 응집력을 높여가지고 서로 할 수 있겠대요. 왜? 자, 이제 의사소통에 가장 좋은 게 의사소통이었어요. 같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비공식 조직이니까 이 의사소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 부장도 씹고, 이 부장도 씹고, 보 부장도 씹고, 막 이제 부장을 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같이 하다 보니까 응집력이 높아지는 거죠. 같은 사람들끼리 응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배출해 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자, 아니죠. 이거는 공식 조직이죠. 공식 업무니까 공식 조직이 신뢰성, 일관성을 높이겠죠. 비공식 조직은 어떻게 해요? 비공식 조직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나서 막내 직원이 사장한테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비공식적인 공식적인 업무는 공식 조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형화된 구조래요.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딱 규정과 규칙 이런 것들도 딱 정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공식 조직. 공식 조직이 우리 조직도가 딱 나와 있잖아요. 조직도 딱 나와 있어서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라고 이제 나타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공식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귿. 파벌이나 정실인사, 부작용이 나타난다. 자, 이것도 공식 조직이겠죠. 낙하산에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공식은 뭐 우리가 그냥 모여서 움직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벌 이런 정실 인사 이런 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 비공식 조직 자체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파벌이 생길 것 같으면 안 모이겠죠. 그 조직, 비공식 조직이 안 모이면, 안 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벌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 5번. 의사결정이 하부층에 위임되어 직원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의사결정이 하부층에서 드러난다. 자, 비공식 조직은 그런 건 아니죠. 비공식 조직은 뭐 의사결정을 뭐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높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하부층에 위임되어 직원들의 참여의식이 높여지고 뭐 의사결정이 이제 밑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비공식하고는 상관없고요. 공식 조직에서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하부에 위임할 수 있겠죠. 사장님이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직원들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하시고 그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식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비공식 조직은 뭐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비공식 조직인데 서열이 있을 수는 없겠죠.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위임되고 이런 것들은 비공식 조직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2, 3, 4, 5번은 다 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